안녕하세요, 소년간호사입니다. 소년간호사의 널스피, 지난번 벤틸레이터 자료를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널스피는 CRRT입니다. CRRT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영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CRRT 널스피 자료는 CRRT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요약 영상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CRRT는 중환자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장비죠. 신대체요법입니다. 신장을 대체해주는 치료. 그러면은 신장을 먼저 알아야겠죠. 신장은 배설기관, 생체 항상성 유지, 그리고 내분비 기관으로 되어 있고, 신장이 손상된다면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몸이 붓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고혈압이 발생하고 빈혈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신장 기능은 BUN, 크레아틴, 그리고 크레아틴 청소율, 사구체 여과율을 통해서 그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체요법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꽤나 많습니다. 복막투석, 그리고 혈액투석, 그리고 신장이식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고, 이 혈액투석에서 HD, 일반적인 혈액투석은 1주에 3회, 그리고 1회에 2에서 4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CRRT는 응급혈액투석으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일간 지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혈액투석은 일반적인 혈액투석과 지속적 혈액투석이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가장 큰 특징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즉 혈압 저하로 정상 혈압이 유지가 안 될 때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신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RRT입니다. 혈액 흐름 속도를 보시면 HD는 200ml/min 이상이 되고 CRRT는 200ml/min 이하로 천천히 혈액 투석을 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CRRT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CRRT를 적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RRT는 신장 기능을 매우 유사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어세스 라인, 신장 기능을 유사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헤모필터, 신장을 통해 나오는 혈액, 레날 베인은 리턴 라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물이 빠지는 방광은 이플런트 라인이 되겠습니다. CRRT의 구성 요소는 인체 신장 기능과 대조해서 기억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본래 인체 내에서 신장 순환을 거치는 혈액이 인체 밖으로 나오면서 혈액이 굳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안티코아귤레이션 라인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강조해 드렸던 CRR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영 원리와 모두의 내한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의 기초는 반투과성막으로 구멍보다 작은 분자들은 빠져나가고 중간 및 큰 분자는 잘 나가지 못하는 원리를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준 것이죠. 드립 커피의 여과 과정을 생각하면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필터의 막 구조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냐, 인간의 혈액과 생체 적합성이 있느냐가 중요시 됩니다. 이런 기능들에 따라 ST60 필터부터 ST150 필터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ST100 필터를 이용합니다. 이런 필터 자체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흡착입니다. 이게 CRRT 원리 중에 나름 중요한 개념으로서 흡착은 반투과성 막보다 더 큰 용질과 생물학적 물질이 막 표면에 부착하는 능력입니다. 필터의 흡착 기능은 비특이적 기능으로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모두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착은 혈류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 기능의 효과가 증가하고 사이토카인이나 노폐물 제거함에 대해 효과적이라서 환자의 회복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흡착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필터가 막히거나 그 성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epsis와 같이 감염 환자에게는 CRRT 필터 성능이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CRRT 필터를 8시간 또는 최소 24시간마다는 체인지를 해주어야 이 흡착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CRRT 필터 체인지, 일할 거 많은데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오도도 받아야 되고 처치 수가도 입력해야 되고 부담되는 업무임은 사실입니다. 자, 아쉽지만은 반투과성 막을 이용한 인공신장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실제 네프론 장치에서 물과 전해질이 재흡수되는 기능을 인공신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필터에 의해서 여과되는 것이 전부죠. 따라서 인공신장은 실제 신장의 기능을 유사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첫 시도는 SCUF 모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드립커피보다는 더 강력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혈액을 짜주는 것이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블러드 펌프입니다. 블러드
펌프로 혈액을 빠르게 통과시켜주면서 초여과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수분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SCUF 모드를 적용을 해보니까는 물이 너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과도한 수분 손실액을 보충해주는 보충액을 추가로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충액은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가진 멸균 정맥 내 투여 용액입니다. 이 보충액을 추가함으로써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의해서 한 가지 현상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는 울트라 필트레이션 동안 막을 수분이 나가면서 작은 또는 중간 및 큰 분자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초여가에서 수분이 빠질 때 중간 및 큰 분자도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확산 효과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분자는 이렇게 되고 대류, 컨벡션 효과로 더 걸러질 수 있는 분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강조한 것이 바로 CVVH 모드입니다. CVVH 모드는 안전한 플루이드 볼륨 관리가 가능해졌고 감염성 노폐물 제거에 효율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CVVH 모드는 프리 필터 방식이 있고 포스트 필터 방식이 있습니다. 혈액이 인체 밖으로 나와서 필터에 도달하기 전에 보충을 해주느냐, 필터를 다 돌고 와서 보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리 필터 방식을 적용하면은 혈액을 희석시켜 줌으로써 필터 응고는 줄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청소율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포스트 필터 방식을 적용하면 청소율 감소는 없으나 필터 전에 혈액 희석 기능이 없으므로 필터 응고를 줄이기 위한 항응고제의 사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CVVHD 모드가 발견되었었는데요. 초기 SCUF 모드에서 확산의 원리를 추가한 것인데 어떻게 확산이 이루어지냐면은 환자의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다이알리세이트 백을 추가해서 흐르게 하면서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용질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혈액이 있고 투석액이 있는데 서로 섞이지 않고 요 경계를 통해서 확산 효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혈액의 포타슘 수치가 높을 때 다이알리세이트 백의 포타슘 수치가 낮으면 많이 혈액에서 포타슘이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다이알리세이트 백에서 농도가 높고 혈액의 농도가 낮을 때, 특히 바이카보네이트죠. 이럴 때는 투석 용액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소듐이 140 정도로 비슷할 때는 물질 이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로부터 포타슘을 많이 빼주고 싶다 하면은 투석액의 포타슘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고요. 우리 인체의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처럼 바이카보네이트가 적게 들어갈 때는 투석액의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를 높게 해줘서 혈액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 대사성 산증, 그리고 저칼륨 혈증이 발생될 때 각각의 조성이 다른 투석액들이 나오게 되었고, 투석액 종류마다 전해질 조성이 다르므로 우리는 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투석백을 바꿔주는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투석액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투석액의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디퓨전 효과로 환자의 혈액 조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CVVH 모드와 CVVHD 모드 전부 다 장단점이 있죠. 따라서 그 두 개를 병합한 효과 CVVHDF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초여과, 대류, 확산 이것을 다 합쳐서 CVVHDF 모드에 적용이 되었고, CRRT 기계 안에서 환자의 혈액백 외에 확산 효과를 이루어주는 다이알리세이트 백이 추가가 되고요. 프리 포스트 백을 다 연결해주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프리와 포스트 전부 다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알리세이트 백은 이렇게 들어가고 리플레이스먼트 백은 두 가지로 프리로 하나 들어가고 포스트로 하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도식도와 맞춰서 기계의 펌프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CRRT 기계 밑으로 알맞은 투석액을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CRRT로 들어가는 용액들은 전부 다 이플루언트 백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CRRT 원리화 모드 좀 아시겠죠? 이런 원리화 모드를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임상 사례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환자의 볼륨 조절을 위해서 또는 처방을 위해서 주치의가 CVVH 모드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간호사는 환자 상태에 맞춰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니 리플레이스먼트를 프리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환자의 하이퍼칼레미아가 악화될 상황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산 효과를 통해서 칼륨을 빼주기 위해서 다이알리세이트 백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했을 때 그러면 주치의는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서 다시 처방 용량을 계산을 하고 결국 CVVHD-F 모드를 적용하는 사례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중환자실 간호사가 CRRT의 이런 여러 가지 원리와 모드를 알고 있어야 이런 리커멘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환자의 상태가 더욱 호전되는 결과로 가게 됩니다. CRRT의 원리와 모드를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CRRT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CVVHD-F의 처방 용량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주치의가 BFR은 몇, 리무벌 레이트는 몇, 투석액은 몇으로 해주세요 라고 처방했을 때 처방 용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버리면 당황하는 거죠. 이번 처방 용량 자료를 저희가 공들여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배출해야 신장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있죠. 즉, 이 GFR이 좋아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CRRT도 기계 내에서 적절한 투석액이 돌아줘야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투석액은 시간당 몇 cc per hour로 처방이 나게 되고 어세스된 혈액과 함께 CRRT로 들어가고 투석 과정을 거쳐 혈액은 정화된 뒤 다시 인체로 돌아가게 되는데 처방된 투석액은 모두 이플런트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CVVHD-F 모드를 처방을 하려면 전이석, PBP, 그리고 후이석, 포스트 리플레이스먼트, 그리고 확산 효과를 위한 다이알리세이트 백, 이 세 가지의 cc per hour 처방이 필요한데 이런 최적 처방 용량을 절대적으로 정의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으로부터 권장되는 지침이 있는데 바로 이 이플루언트 도즈를 20에서 25ml per kg per hour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CRRT를 돌게 되는 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석 효율이 좋아질 수 있지만은 전부 다 이플루언트 백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플루언트 백 갈아주는 거 전부 다 간호사가 하는 겁니다. cc per hour가 증가돼서 이를 투석백을 체인지 해주는 간호사의 업무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CRRT 처방 용량이 중요하고 간호사는 이를 의사와 상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협력 치료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CRRT 처방 용량을 알면은 의사와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임상 사례 한 가지를 넣어두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RRT 처방 용량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침에서는 CRRT 도즈는 kg당 20에서 25ml 이상을 권장한다고 했죠. 하지만 CRRT 기계가 여러 가지 알람에 의해서 멈춰버리는 다운타임을 고려하면 임상에선 35ml per kg per hour 이상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5ml per kg per hour는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가 70kg다. 그러면 35ml가 곱하게 되죠. 그러면 2450 시간당 2450cc가 CRRT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CVVHD-F 모드에서 투석액은 다이알리세이트, PBP, 포스트 리플레이스먼트 세 가지죠. 이거를 세 개가 나눠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 이게 바로 처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처방 예시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요. 대체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이알리세이트 플루이드와 리플레이스먼트 플루이드를 1대1로 믹스를 해주는 것인데 아까 70kg 기준으로 본다면 1750이 나오고 이를 DFR 1800, PBP 1800으로 1대1로 나눠주고 이제 포스트 리플레이스먼트는 프리 용액보다 더 적어도 됩니다. 따라서 400cc per hour 정도로 저희는 설정을 해둡니다. 어찌됐건 간호사로서 중요한 것은 이 CRRT 처방 용량이 환자의 KG 대비 CRRT 도즈를 충족시키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터무니없이 과한 용량이 아닌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필수 개념 두 번째는 안티코아굴레이션입니다. CRRT 치료는 혈액이 인체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혈액이 응고돼 버릴 수 있으므로 헤파린 또는 나파모스테이트 후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APTT를 팔로우업 해주시고요. 후탄을 사용하는 경우 ACT를 팔로우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PTT나 ACT 수치는 환자의 상태이므로 CRRT 기계 자체 내에서도 이 안티코아굴레이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여과분율과 포스트 필터 헤마토크리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과분율, 이 FF는 혈액 여과 동안 혈액에서 제거되는 혈장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20에서 25%면은 안티코아굴레이션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여과분율이 높아질수록 필터 응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과분율이 높게 체크가 된다면은 이 PBP를 높임으로써 여과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필수 개념 세 번째는 CRRT를 위한 카테터입니다. 체외순환 치료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다른 방식의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정맥 방식, AVF죠. 동정맥류와 같이 혈관이 굵어져서 혈액 투석에 최적화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CRRT는 응급 혈액 투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AVF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굵은 도관을 환자에게 삽입하게 됩니다. CRRT는 베노베노, 즉 정맥으로 혈액을 빼내고 같이 정맥으로 들여보냅니다. 따라서 인체에는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CRRT 카테터는 이 정맥 한 가지 혈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맥이 혈액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면 흘러나오는 방향으로부터 혈액을 끌어당기고 CRRT 요가를 거친 후에 같은 혈관으로 들여주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해서 어세스 라인, 혈액을 당겨주는 라인이 펑션이 안 좋게 되면 CRRT 알람이 계속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어세스 라인과 리턴 라인을 체인지 해줘서 리턴 라인을 통해서 혈액을 빼내고 어세스 라인을 통해서 혈액을 들여놓게 된다면 혈액을 빼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들여놓은 혈액이 빼내는 도관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어서 여과를 다 거치고 정화된 혈액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리턴 라인 쪽으로 또 들어가는 이 현상, 바로 리서큘레이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도는 거예요, 정화된 혈액이. 그러면 투석 효율이 비효율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임상에서 카테터는 정말 제한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세스 라인이 펑션이 안 좋을 때는 투석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어세스 라인과 리턴 라인을 체인지해서 CRRT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위치에 따라서 피모랄용 그리고 IJC용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인체의 혈관 모습을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은 CRRT의 카테터를 삽입하기 위한 위치는 굵은 도관이 혈액에 들어가야 되므로 이 굵은 정맥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큰 혈관들이 위치하는데 대표적으로 서브클라 베인과 인터널 주글라 베인 그리고 피모랄 베인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우심방으로 돌아가는 혈관입니다. 따라서 이 SVC에 위치하거나 IVC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라이트 IJC나 서브클람 베인은 한 15cm이면 적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레프트 IJC 베인은 이렇게 길게 들어가야 되므로 15에서 20cm 정도가 위치되는 것이고요. 피모랄 카테터의 경우 IVC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환자가 다리를 올리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카테터의 펑션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길게 집어넣습니다. 피모랄 카테터가 가장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IJC, 피모랄, 서브클라 베인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므로 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필수 개념 네 번째는 인과 혈당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인산혈증과 혈당 관리.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과 관련이 있어서 이 정상 범위에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아도 안 좋고 높아도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페이트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디퓨전 효과 말씀드렸죠. 투석액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혈당 관리는 급성기에는 K지당 이렇게 맞춰주고 회복기에는 이렇게 맞춰주는 권장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응급 혈액 투석이다 보니까는 이 영양과 혈당 관리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RRT를 오랫동안 만약에 지속을 하게 된다면 꼭 이 영양 관리를 힘써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CRRT 시 포스페이트 레벨에 따라서 적절한 투석액을 사용하게 되고 임상적 구강 또는 경관 정맥 영양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CRRT를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필수 학습이 끝났습니다. 너무 많아서 뭔가 정리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대사성 산증이 심해지면서 소변량도 안 나오고 혈압도 저하돼서 응급 CRRT를 시행해야겠다고 주치의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동의서를 받아줘야 됩니다. 침습적 도관 삽입이 필요하고 연명의료에 속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꼭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퍼미션을 먼저 받아줘야 됩니다. 정신없다고 퍼미션 안 받고 나중에 혈액 도관 다 잡아놓고 퍼미션 받으려고 했는데 리피슈 해버린다? 정말 난리 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시작은 동의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CRRT를 시행을 하려면 적절한 카테터가 삽입이 돼야 되죠? 네, 카테터 삽입 과정입니다. 동의서를 받은 후에 IJC로 넣겠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IJC 살펴봤었죠? 15에서 20cm짜리 레프트 IJC 또는 라이트 IJC를 준비하게 되는데 간호사는 환자에게 도관이 어떻게 삽입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레프트 IJC에 센트럴 라인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 IJC로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환자의 센트럴 라인 루멘이 약물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도관이 부족하는 경우 이 트리플 루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살펴본 카테터와 좀 다른 라인인데요. 이렇게 CRRT 리턴 라인과 어세스 라인이 있는데 이 인퓨전 라인이 있는 겁니다. 혈액 방향에서 어세스 리턴 원리에 따라서 혈액 방향이 이렇게 들어갈 때 어세스 라인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리턴 라인으로 이렇게 혈액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인퓨전 라인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정화되어서 들어가는 혈액과 함께 약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환자의 도관이 한정적일 때는 꼭 이 트리플 루멘을 사용을 해서 인퓨전 라인 하나 얻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CRRT 카테터가 준비되는 동안에 주변 간호사에 의해서 CRRT 장비를 준비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CRRT 전담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CRRT 기계는 제가 준비할 거고 프라이밍 할 때는 투석액 뭘로 준비하냐,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투석액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를 믹스를 할지 등을 결정을 해서 말을 해줘야 도와주는 사람이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호사가 CRRT를 준비할 때 프라이밍 과정 전에 필수 정보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아이디, 체중, 헤마토크릿을 준비해주는 간호사에게 담당 간호사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CRRT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카테터가 삽입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응급 상황일 때는 엑스레이를 통한 위치 확인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환자의 카테터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관 위치가 다 확인이 되면 CRRT 장비가 프라이밍이 다 끝나서 준비가 되었겠죠. 그러면 CRRT를 돌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CRRT 처방 용량을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부서마다 표준화된 방법이 있다면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CRRT 처방 용량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BFR 그리고 CRRT 도조를 구성하는 DFR, PVP 그리고 포스트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 레이트 이렇게 확인을 받아주셔야 되고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어떤 걸로 할지 울트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결정해주는 리무벌 레이트는 어떻게 할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CRRT가 시작되는 과정인데요. 전담팀에 의해서 처방 용량대로 스타트를 하게 되고 담당 간호사는 플로우 시트와 차팅도 완료해 주시고 처치 수가도 정리해 주시고 환자의 랩 팔로업 시간을 어떻게 잡아줄지 의사의 처방을 또 맞춰주고 좀 다양히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CRRT를 연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포스파테미아, 하이포칼세미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랩 팔로업 꼭 챙겨주시고 가장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탈 사인 체크입니다. 혈액이 인체 밖으로 나오면서 혈압 저하가 올 수 있으니까 꼭 바이탈 사인을 챙겨주셔야 되고 치료에 따라서 항생제 처방 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CRRT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CRRT 장비가 환자 옆에 놓이게 되고 이 상태창에 따라서 수많은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채널 내에 CRRT 관련 영상이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카테터 삽입하는 과정, 간호 그리고 CRRT 프라이밍 하는 과정, 처방 용량 이해해주는 과정과 실제적 적용하는 과정 등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RRT가 시작되면 힘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알람과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처 방법만 잘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알람은 실제로 일하면서 겪게 되었을 때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데 신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람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람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좀 중요하거나 특이한 알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세스 네거티브 혈액을 잡아당기는 도관에서 압이 낮은 거예요. CRRT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드 알람이 울리게 되죠.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카테터를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펑션이 안 좋아서 이런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사항도 많으므로 꼭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어세스 파지티브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CRRT를 에크모와 연결했을 때 유속이 너무 빨라서 어세스 파지티브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요. 에크모와 연결할 때는 프레셔 컨트롤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그테일 같이 꼬인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는 저희가 다음 에크모 편을 다룰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카테터가 동맥으로 들어갔을 때 혈관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어세스 파지티브가 울릴 수 있습니다. 어세스 파지티브가 알람이 울렸다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네거티브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환자의 HD 카테터가 빠져버리거나 디스커넥 되는 경우에 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 네거티브 알람이 울리면 카테터 부위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알람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CRRT 치료 중에 필터 값이 높아지면은 필터의
응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필터가 지나치게 양인 필터 응고가 진행 중이라는 알람은 필터 클럿이 되고 있으니까 필터 체인지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이 필터 클럿 응고됐다는 알람이 뜨면은 혈액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세트를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 응고가 진행 중이다, 필터 값이 300 정도에 다다른다 하면은 예방적으로 세트를 먼저 체인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TMP 하이도 간간히 많이 울리는데 TMP의 원리에 대해서 적어놨으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람 대처는 CRRT 장치가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좀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TMP 같은 경우 이 배액 압력 포트를 살짝 클램프를 풀어놓으면은 TMP까지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TMP가 정말 이상하게 갑자기 올랐다 하면은 이 배액 압력 포트를 살짝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끼워도 높다 하면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환 압력 포트니 뭐 알람에 따라서 어디가 이상하다 했을 때 그쪽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사진도 넣어두시면은 임상에서 일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관리 방법들을 모아놨습니다. CRRT 카테터는 도관의 펑션이 매우 중요하므로 블러드 샘플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세스 라인을 통해서 소독 후에 체열이 가능합니다. HD 카테터는 CRRT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개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헤파린 락킹을 해놓고, 헤파린 락킹할 때 좀 고함량의 헤파린을 락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CRRT를 다시 시작하거나 카테터를 보존할 때 헤파린 락킹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런트 백이 CRRT 세트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임상에서 사용하다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 플런트를 다 비워내고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을 때 오염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빈 투석액을 이 플런트 백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유지를 하고 가위로 이쪽에 홈만 잘라내고 연결을 해서 이 플런트 라인을 투석액에 연결하면 이 플런트 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RT 워머 가온기를 적용하게 되고요. 카테터 삽입 부위는 의료기관에 맞는 중심정맥과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해주세요. 마지막은 저희 유튜브 영상이랑 블로그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바로 혈액 재순환 방법인데요. CRRT는 치료 과정 중에서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검사를 보내기 위해서 잠깐 스탑하기도 하고, 필터 값이 뭔가 이상해서 셀라인으로 통과를 시켜주기도 하고, 따라서 이럴 때 회로를 돌고 있는 혈액을 회수하는 기능, 이 혈액 재순환을 이용하면 정말 유용합니다. 저희가 그 순서를 사진으로 마련했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지를 눌러주시고 재순환, 그리고 식염수 재순환, 혈액 재순환이 있는데, 식염수 재순환은 프라이밍을 마지막에 환자를 연결하기 전에 프라이밍을 한 번 더 시행하도록 알림이 나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프라이밍을 또 시행할 수 있으니까는 꼭 혈액 재순환 기능을 이용해 주시고요. 재순환 기능은 이 셀라인 백을 Y 커넥터를 이용해서 도관을 두 개로 나누고요. 여기에 어세스 라인과 리턴 라인을 연결해서 셀라인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혈액이 있다 그러면은 어세스 라인만 연결하고 리턴 라인은 환자 리턴 라인에 그대로 연결을 해 두어서 안에 있는 회로에 있는 혈액이 모두 환자에게 들어가면 또 스탑을 눌러주고 리턴 라인을 셀라인 백을 연결해서 자체적인 순환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CRRT를 잠깐 스탑했을 때 가만히 놔둬버리면 이 필터가 거의 대부분 클럿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유량을 스스로 만들어줌으로써 필터 클럿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환자가 검사를 갔다 왔거나 했을 때 중지를 눌러서 환자에게 바로 연결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순환 과정 중에서는 이 유량을 50에서 100ml/min까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이건 셀라인의 Y 커넥터를 통해서 어세스, 그 다음에 리턴 라인은 이 플런트로 넣어주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셀라인 백을 통해서 어세스, 리턴 라인을 모두 다 하게 되면은 알아서 여기서 돕니다. 중지할 때는 재순환 중지, 환자 연결, 그 다음에 어세스, 리턴 라인 연결해주고 계속해서 시작하면 바로 CRRT가 시행됩니다. CRRT는 여러 연구 결과 및 지침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만 잘 알고 계신다면 임상에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 가능할 것이고, 알면 알수록 복잡한 CRRT지만은 저희 소년간호사의 널스피 자료와 함께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채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블로그 소년간호사 블로그에 들어와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